자, 오늘은 보시다시피 산에 임장 나왔는데요. 요즘은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손자 손녀들한테 개발지향구역 안에 임야라든가 이런 것들을 뭐 측량해서 나눠주시거나 이렇게 좀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는 편이세요. 요즘 젊은 애들 돈 벌기도 힘든데 그냥 미리미리 좀 증여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기반해서 행동에 옮기시는 것 같고요. 하지만 뭐 자녀, 손녀에게 부동산 증여 잘못했다가 이제 세금폭탄 맞는 경우가 꽤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국세청이 어떤 방법으로 이제 증여를 추적하고 추징을 하는지, 또 이제 어떤 식으로 미리 대비할 수 있는지를 살짝 말씀드려 볼게요. 자, 그럼 국세청은 부모와 자식 간의 그런 증여 또는 편법 증여를 어떤 식으로 잡아낼까요? 그리고 어떤 편법들이 주로 문제가 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특히 이제 국세청의 촘촘한 감시망은 빅데이터 분석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설마 국세청이 다 알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우리나라 국세청은 생각보다 굉장히 정교합니다. 먼저 부동산 등기정보 자동 통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자녀 명의로 아니면 손자녀 명의로 부동산 등기가 되는 순간 법원에서 자동으로 국세청에 정보 통보가 됩니다. 그래서 누가 언제 얼마짜리 부동산을 취득했는지 다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자금조달 계획서 집중 분석인데요. 이 자금조달 계획서상에서 명시적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고 증여라고 기재하면 문제가 없지만 현금 등 기타란에 뭔가 금액을 기재하게 되면은 괜히 좀 의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는 FIU라고 하죠. 특히 이제 자녀가 자녀 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부모님이라든가 조부모님의 계좌에서 목돈의 현금 인출이 나간다거나 이런 것들을 이미 다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국세청은 부모님 또는 자녀의 직업, 재산 변동 이런 내역들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재반 사정, 관계까지 모두 통합하여서 어떤 조사 대상으로 고려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부동산을 손자나 손녀가 아니면 자녀가 실제로 구매할 능력이 되는가, 아니면은 증여받아서 세금 낼 정도의 여력이 되는가를 면밀히 분석하고는 하죠. 자, 그러면은 부적절한 증여 예시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상담 오시는 분들한테도 솔직히 말씀드려요. 아직까지는 조금 무리인 것 같다, 조금 더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하다, 긴 호흡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너무 어린 미성년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입니다. 특히 이제 이런 임야라든가 뭐 전답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공시지가, 그러니까 공시 가격으로 많이 평가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담이 낮을 수 있는데요. 아주 어린 손자녀 또는 자녀에게 주택 같은 걸 주는 경우에는 이 자녀가 취득세 정도는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은 그런 취득세 목까지 현금으로 증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전부 증여세에 가산되면 내야 되는 증여세가 너무 많아집니다. 그래서 자녀한테 미리 좀 주려다가 괜히 쌈짓돈 다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경우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은 너무 어린 자녀에게 하는 것은 조금 신중하실 것을 보통 권하는 편이에요. 두 번째로는 저는 이거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데, 현금 빼면 안 걸리겠지, 아직까지 이런 인식이 좀 팽배하세요. 갑자기 부모님 계좌라던가 아니면은 뭐 친척분들 계좌라던가 이렇게 돈이 확확 나가는데 갑자기 이제 자녀가 부동산을 딱 취득했어요. 그러면 사실 누가 봐도 전체적인 가족의 자산 변동을 봤을 때 이거는 빼서 준 거다라고 느껴지거든요. 사실 요즘은 현금 이체 같은 걸 할 때 어떤 지점에서 몇 번째 ATM 기계에서 뽑았는지까지 다 확인이 되거든요. 사실 이런 경우는 저는 현금 뽑아서 주면 안 걸리겠지라는 생각은 되도록이면 안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안전하고 현명하게 증여하는 팁, 여기 뭐가 있을까요? 증여는 증여라고 명확히 신고하는 게 좋겠죠. 특히 10대 이하의 미성년 자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근로라던가 아니면 사업을 한다던가 이런 능력을 기대하기는 아직 좀 많이 어리세요. 이런 분들한테 증여할 때는 그냥 아싸리 부동산을 증여한 데 들어가는 제 비용까지 현금을 한꺼번에 증여해버리게 이렇게 깔끔하게 신고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우리 뭐 다들 아시죠? 성인 자녀 같은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 원까지는 증여재산 공제가 돼서 증여세가 안 나오고, 미성년 자녀 같은 경우에는 10년간 2천만 원까지 공제가 되죠. 이거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가족 간 금전거래, 차용증 이런 거 많이 쓰시는데, 제가 항상 이제 상담 오시는 분들한테 많이 강조를 드리는 건데, 차용증이 그냥 그렇게 쓴다고 마치 그 이몽룡이 암행어사 출두처럼 마패처럼 만명통치약이 아닙니다. 그게 가능한 사람이 있고 좀 어려운 분들이 계세요. 특히 우리 미성년 자녀가 부모 자식 간에 이렇게 차용증을 쓰는 경우에는 사실 미성년 자녀가 뭔가 아주 큰 뭐 빌딩이 있다, 건물이 있다든가 아니면은 어떤 천부장 능력을 타고나서 뭐 창업을 해서 엑시트한다든가 이런 경우 아닌 이상은 우리 미성년 자녀에게는 그 자금, 차용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보기는 객관적으로 기대하기 어렵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일단 미성년 자녀에게 차용증 쓰면은 기본적으로 조사 과정에 파생이 되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증여로 추정이 많이 되고, 사실 실질의 증여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런 거 좀 지양하실 것을 권해드려요. 그리고 뭐 부담부 증여
부담부증여라고 해서 이제 다들 아시죠? 부동산을 넘길 때 그 부동산에 저당된 부채까지 같이 넘기는 걸 얘기하는데요. 사실 부담부증여도 이게 우리가 미성년 자녀한테 부담부증여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일단은 금융권에서 물론 이제 부모님도 보긴 하겠지만은 이 미성년 자녀에게 대출을 승계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더라고요. 실제로 상담까지 다 했었는데 지금까지 은행에 가보니까 대출 승계가 안 된다 그래서 요거 저희가 그 고배를 마신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고 만약에 설사 된다라고 해보죠. 승계를 했는데 그럼 이 미성년 자녀가 이 빚을 어떻게 갚을 거냐. 국세청에서는 이런 부채 사후 관리라고 해서 이 빚을 진짜 자녀가 갚는지 이거를 추적하기 때문에 이렇게 소득이 없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미성년 자녀가 이렇게 빚을 떠안게 하는 식의 세금 설계는 오히려 득보다 실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에 국세청에 좀 걸리기 쉬운 몇 가지, 좀 조심해야 될 몇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로는 국세청의 감시망이 생각보다 우리나라가 되게 촘촘합니다. 특히 이제 요즘은 최근 기사에 의하면 AI를 이용해서 AI 세금조사까지 도입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더더 촘촘해지겠죠. 두 번째는 형식적인 차용증, 이런 거 미성년 자녀한테 차용증 쓰고 돈 빌려주시면 사실 인정받기 솔직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는 증여라고 명확히 신고하는 것이 후위를 도모하는 데 있어서 또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데 있어서 유익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부담부 증여도 미성년 자녀에게 우리가 하는 경우에는 이 미성년 자녀의 대출 상환 능력 이런 것도 고려를 좀 해야 되니까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이 어떤 사회에 진출해서 부를 이루시고 축적하시고 그거를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내가 이렇게 좀 덜 쓰고 열심히 모아서 우리 가족한테 물려주고 내 자식한테 물려주는 게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능이잖아요. 이제 그 마음이 자칫 그릇된 마음으로 하다 보면은 괜히 안 하면 못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점들은 좀 유의하셔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